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이틀 만에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5만 명이 넘는 와중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인해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1,423개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 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기구 대변인들은 카라카스와 라과이라, 미란다, 아라구야, 카라보보, 팔콘주 등에 위치한 응급병원 20여 곳도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네, 실종자는 5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 수는 아직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맨손으로 구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춰서고 핵심 항구마저 폐쇄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국가의 기관 시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과 구호물자 배분 등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에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플란타 센트로와 테르모 센트로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과 에너지 기반 시설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에너지원인 엔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단지의 재가동 역시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도 꽉 막혔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빠르게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로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이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하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or as it has in these areas. And so,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현지 소식통들은 전력과 에너지 마비가 병원 운용과 부상자 이송,
구호품 분매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이 7월 초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주의 도로도 현재 봉쇄된 상태입니다.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육로마저 막힌 정말 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빈곤에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서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는 GDP 대비 1%에서 최대 7%. 최악의 경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Hemos solicitado ayuda internacional. Ya está por aterrizar los primeros rescatistas que llegan de República Dominicana y en las próximas horas llegarán.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최악의 빈곤율, 여기에 엄청난 대지진의 재앙까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삼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수색과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외치며 서둘러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칠레 전역에서 차출된 수색 구조 전문대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급파됐습니다. incluyendo 2 médicos que tienen capacidad de atender a nuestros rescatistas y también a la gente que tenga problemas localmente. Nosotros viajamos con 12 toneladas, vamos en un avión de la Fuerza Aérea. 멕시코 구조대를 태운 수송기도 현지에 도착했고 엘살바도르는 300명이나 되는 구조 인력을 긴급 구조 지원에 나서게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고 수준의 구조팀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연대였습니다. Con el pueblo de Venezuela. El día de hoy sale un equipo de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유엔도 서둘렀습니다. 매몰된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출하는 고도의 전문 구조대, 즉 도시 수색 구조팀을 빨리 파견해달라고 각국과 조율에 나서는 동시에 카라카스에 각국 구조대를 원팀으로 통솔할 중앙지휘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고려해 각국 구조대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등 도움의 손길은 본격화됐지만 현장 상황은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구조 작업 중 추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처리, 감염병 우려, 불안감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접국에선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기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기구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re will be the immediate response to the devastation of the earthquake, but it will continue for months to come.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연대한 세계. 우리 정부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긴급 구조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명품 목걸이와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책물을 저버리고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지위는 그 영향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의 특성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꺼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지나치게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끝내 해체를 앞둔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듣던 김건희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되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씨 측은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했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선고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 씨는 교도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선고 내내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엔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김 씨는 선고를 마친 직후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등을 반환한 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추어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알선수재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법정 책용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는 결과를 받은 특검은 국민 법 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선박을 공격한 건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기본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출입구 방향으로 향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호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가 연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이 아직 일부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에 4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ran, if we didn't do that, and we still have a fight.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Nobody saw it coming, and it hit a ship and did some damage. Can't do that stuff. 그러면서 이란의 선박 공격은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는 재앙이었다면서 이란에 현금 17억 달러를 제공해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지난해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라면서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자신이 서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그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한 이유가 나왔습니까? 선박 공격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 발표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모호한 협의나 병행 항로, 이란의 연안국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과시를 위한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re still on the investigation of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vessel. What I can confirm to you is that it was not contacting the authorities in Oman in order to transit following the evacuation framework. 또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 115척과 선원 2,500명이 무사히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선박 피격 후에도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등 이 선박 통항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신 채널을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교전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 합의에 서명했죠. 네, 지난 23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 충돌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기본 협정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이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이 미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we believe today is the first step in that journey. And there's a lot of work ahead. We don't in any way underestimate the difficulty of the task ahead, but w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t, how vital it is. 이번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시범구역 2곳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에 통제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번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 이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할 때까지 레바논 남부 안보구역에 계속 주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고갈된 탄약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생산 확대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방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생산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체들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군의 무기고가 바닥나고 또 인도 태평양의 항공모함 전력도 공백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를 틈타 국지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년마다 미국 주도로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하와이에서 5주간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군 루즈벨트 항모를 필두로 30개국에서 함정 40척과 항공기 140대, 병력 2만 5천 명이 참가합니다. And enhance the readiness of participating forces to promote maritime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i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미국과 일본은 규슈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별도 훈련을 잇따라 벌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전쟁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패트리엇 1200발 이상을 쓴 탓에 무기 고갈 상태입니다. 핵심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엔 5달째 항모 한 척뿐입니다. 항모 3척을 보유한 중국은 서태평양 원양 훈련과 타이완 해협 통과로 국지적 우위를 뽐냈습니다. 미국 중거리 순항 미사일 타이폰의 일본 배치엔 둥펑 17 발사 영상 공개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수륙 양용 전차 부대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여주며 타이완 상륙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解放军始终保持高度戒备，坚决挫败任何台独妄动。 타이완도 미국에서 도입한 하이마스 실탄 사격과 즉시 전투 준비 훈련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지 학계는 미군의 공백을 틈타 중국이 타이완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0원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10% 가까이 폭락했다가 이틀에 걸쳐 9,000피 턱 밑까지 오른 코스피가 어제는 또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사이드카 발동 횟수를 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 해 내려진 건수보다 올해 들어 6달간 내려진 횟수가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위축 악영향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반도체주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5.8% 급락해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차례로 발동되는 급변동 장세가 제한됐습니다. 외국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3조 7천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8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단기간 급등세와 반도체 쏠림, 비투,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9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치 기록 26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뒤 발동 횟수는 11번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5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꼽고 역자산 효과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주가 조정 발생 시 평가 손실 및 이자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 하락 시의 소비 감소 효과가 주가 상승 시 소비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532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원 7전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좋고 실업은 낮아지고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연준이 9월 달쯤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 속에 한은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다며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특혜를 준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미용실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고 한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도대체 무엇을 증여하고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해 매매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미용실 이야기는 너무 선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인지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첫날 회의에 대부분 불출석했습니다.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정조사는 앞으로 2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관위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칭을 바꾸는 등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간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 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어제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에 방문했지만 신변 안전 우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사무처장이 어제 오전 9시쯤 개표소에 도착한 뒤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의 만류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추가 방문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을 전력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30년대까지 한국형 자폭 무인기는 물론 소형 자폭 드론 등을 대거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를 타격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미-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제 드론은 종횡무진 전장을 누볐고 특히 미사일과의 섞어쏘기 전술로 방공망 곳곳을 뚫었습니다. 두 전쟁을 거치면서 값싼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은 드론 경쟁에 뛰어든 상황. 북한도 샛별 시리즈로 불리는 공격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을 잇따라 공개했는데 우리 군도 드론 도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먼저 오는 2030년까지 이란의 샤이드 드론과 같은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모든 장병이 드론을 개인 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레이저 등을 활용한 드론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론 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드론 활용 능력 강화, 그리고 국내 드론 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군을 무인 전투체계 강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거리 정찰 드론과 소형 자폭 드론 등도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드론 작전 사령부를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하고 사령부에 있던 예하 부대를 각 군에 편성해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전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했습니다. 다만 드론 무기 체계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군의 획득 절차와 기술 수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린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기소 3년 반 만인데요.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깐부부터 맺어야지. 동네에서 구슬이랑 딱지랑 같이 쓰는 친구 말이야. 배우 오영수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고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골든글러브, 나무조연상의 영예도 잠시. 오 씨는 지난 2022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 씨가 강제 추행한 게 아닌가 싶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의 경위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더 힘들지 않으려면 무조건 참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고 오영수 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3년 반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과의 충돌로 실종된 어선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또 울산 공사 현장에선 작업 중이던 50대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기수 기자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망원경으로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봅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42.6km 해상에서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과 저인망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침몰했고 60대 한국인 선장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도 실종되면서 해경이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수 유동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확인해서 그런 선원들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발견되기가 쉬운지 확률을 확인하고 저희가 수색 구역들을 작성을 해서 흘러내린 토사 주변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50대 작업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선 부직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검은 연기가 주변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만년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도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출근을 앞둔 이른 시간 발생한 불에 일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 베란다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가 지난해 차량 침수 피해가 컸던 현장 10곳을 점검해 봤더니 2곳만 시설이 개선됐고 나머지 8곳은 눈에 띄는 시설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물바지에 쌓인 쓰레기만 잘 치워도 침수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관계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침수된 승용차들이 늘어선 옆으로 승합차가 조심스럽게 지나가 보려 하지만 이내 멈춰서고 맙니다. 도로 위에 빗물이 높이 차올랐지만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그만 엔진 흡입구에 물이 차며 차가 멈춰서 버립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 집계 결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은 2,908대나 됐고 피해액은 217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던 지난해 7월 17일 하루에만 1,004건의 차량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보험사가 지난해 차량 침수 피해가 컸던 10곳을 방문해 점검했더니 2곳만 연속형 빗물바지나 빗물 펌프장 설치 등 개선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8곳은 개선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빗물바지가 퇴적물로 막혀 있는 등 유지 관리 상태가 미흡했습니다. 차량 침수 이력이 있는 저지대는 집중호우 시 침수 확률이 높은 만큼 연속형 빗물바지 설치나 배수로 정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기서 물을 모아가지고 별도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가 이제 이물질로 막히거나 그리고 겉에다가 뭐 덮개를 덮어두거나 이런 식이 되면은 사실상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제 빗물바지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가 막히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약간의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금방 될 수밖에 없은. 장마철에는 가급적 하천 옆 야외 주차장 이용을 자제하고 피치 못할 경우엔 반드시 주차 전 창문이나 선루프를 닫아야 합니다. 엔진 흡입구까지 물이 차오르면 침수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바퀴 높이 절반 정도까지 침수된 도로는 반드시 우회해야 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은 그동안 정부가 통계와 조사를 바탕으로 사방댐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역 지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위험한 곳을 직접 신고하면 정부가 검토해 시공해주는 주민 참여형 사방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연신 계곡 바닥에 쌓인 흙모래와 자갈을 퍼올립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를 막아줄 사방댐 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계곡 같지만 비만 오면 토사와 나무가 쓸려 내려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곳입니다. 비만 오면 계곡에서 흙모래가 쓸려 내려와 늘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위험한 곳을 주민 신고를 받은 산림청과 광주시는 즉시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여건과 피해 이력,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하고 즉각 시공에 착수한 겁니다.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발굴 형식으로는 놓치기 쉬웠던 생활권 주변의 숨은 위험 요인을 주민들의 눈을 통해 촘촘하게 메워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공한 현장 위험 정보가 행정의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으로 직결된 사례입니다. 올해 초 진행된 주민 참여 공모에만 전국에서 27건의 신청이 몰렸고 이 중 광주 학동리를 포함한 13곳이 실제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대형화,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정부 주도의 예방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험지를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안전을 주민이 직접 진단하고 정부가 바로 보완하는 새로운 재난 예방 모델이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안전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네, 앞서 보고 오신 것처럼 우리 축구대표팀 분위기도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외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 불협화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어수선한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멤버 교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 축구 대표팀의 악몽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다시 들이우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칸이나 부산영화제처럼 대형 영화제가 아니더라도 난민과 환경 같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 영화제들이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OTT의 시대, 언제든지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됐는데도 사람들은 왜 이런 작은 영화제를 찾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전을 피해 시리아를 떠난 두 남성의 간절한 여정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난민과 강제 이주의 현실을 조명하는 난민영화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사회적 논쟁보다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집중하며 공감을 얻어왔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전달될 수 있는 통로들을 어떻게 하면 늘려갈까 하는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삶의 맥락하고 연결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지만 영화제를 찾는 이유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영화를 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냥 뉴스로만 쉽게 지나쳤던 난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서 아주 깊은 울림을 받았고요. 난민 문제를 영화로 이야기하려는 움직임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올해 이 영화제는 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난민 창작자 지원을 위해 설립에 참여한 영화 제작 펀드 지원을 받았습니다.
Creating a fund where we're supporting displaced filmmakers, refugee filmmakers. We are encouraging an environment for greater empathy and greater understanding. 특정 주제를 다루는 영화제는 환경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어렸을 때 보고 감독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영화제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이렇게 관객으로서 있다가 감독이라는 어떤 이름, 아직 뭔가 낯선 이름에 가족들과 저 모두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처럼 상업영화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껴나 있던 이야기들도 이곳에선 영화의 중심에 섭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런 공존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밀접한 삶이 해녀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녀의 삶을 기록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서 환경과 굉장히 대치되는 지점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좀 아이러니함 같은 것도 인간 군상 같은 것들을 담다 보니까 이게 환경 영화화가 되었던. 이 밖에 이번 달만 해도 지역과 해양, 단편 영화 등 특정 주제를 내세운 영화제들이 거의 매주 열렸습니다. OTT 시대에도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만나려는 관객들 수요는 여전한 셈입니다. 깐 영화제 같은 대형 영화제가 세계 영화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비춘다면 더 작고 뾰족한 영화들은 특정 문제를 더 깊고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하기 쉬운 문제를 스크린 위에 올리며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말은 이틀 내내 비 소식 없이 맑을 거라고 하죠. 무더위는 이번 주말에도 쉬어가지 않을 텐데요. 오늘 이동량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강원권으로 가는 두 노선이 많이 혼잡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정체 구간을 살펴보면 영동선은 강원권 내에서 이동이 보다 답답할 텐데요. 만종분기점과 새마을 사이의 정체가 특히나 길겠고 60번 서울 양양선은 경기권에선 서종 부근 그리고 강원권에서는 동홍천 부근 지나기가 특히 어렵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벌써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남양주 요금소 부근까지 한 번에 8km 구간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52번 광주 원주간고속도로는 광주 방향으로 초월 부근에서 차 간격을 좁힙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역시 강릉 방향으로 경기권인 용인분기점 부근의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원권에 진입한 이후 상황은 괜찮은데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번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는 현재 안성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해당 구간 빠져나가셔야겠고요. 1번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오늘 남사와 북천안 부근의 정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번 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과 비봉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전방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겠지만 자외선이 강합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0.8도, 청주 20.6도, 대구가 16.6도로 선선하고요. 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32도를 비롯해 세종과 대전이 32도, 청주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